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업체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12일 18시 기준 비트코인 글로벌 평균 시세는 11,149달러인데 시가총액은 1,793억 3,855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5억 5,789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온체인 거래량이 전날 대비 소폭 감소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레이트의 공동 창업자이죠. 탐 리가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가양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 충격적인 타격을 줬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타겟이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자담배 시장 퇴출 조치는 백악관이 어떤 상품도 금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네,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자담배 산업 금지를 비트코인 금지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나아간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트럼프가 7월 달에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미국 달러만이 가장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화폐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이와 관해서 암호화폐 산업을 짓밟겠다라는 의지라기보다는 미국 달러를 공고히, 미국 달러의 가치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가 담겼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할 것이라는 게 좀 더 명확해졌다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 만약 비트코인을 미국이 전면 금지하게 된다면 이는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막는 것이라고 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간단한 사실을 똑똑한 트럼프 정부가 모를까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미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할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OKEX의 리더보드 트레이더 평균 롱숏 포지션 보율 비율 현황이 나왔습니다. 네, 12일 오전 9시 기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죠. OKEX의 비트코인 선물 분기물 리더보드의 트레이더들의 평균 비트코인 롱 포지션 보유 비율이 25.96%, 평균 숏 포지션 보유 비율은 19.81%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테더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3억 USDT 추가 발행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및 이제 디앱 관련 데이터 제공업체 뎁토탈에 따르게 되면 12일 오후 6시 12분경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T 발행사 테더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3억 USDT를 추가 발행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롱 포지션 비율이 올라가고 테더의 추가 USDT 발행 소식이 비트코인이 단기적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분석가들이 이제 MV, RV 지표가 시장 최고점을 찾는 유용한 지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트위터의 비트코인 분석가들은 언제나 시장의 최고가가 올지 알 수 있는 비결을 찾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언적 지표는 MV, RV-0 알려진 비율입니다. 네, 일명 손절지수라고 하는데요. 네, 이 손절지수라는 것은 코인코드 측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MV 즉 마켓 밸류 시장 가치는 비트코인의 총 시가총액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RV 즉 Realized Value 실현 가치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서 이동했을 때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를 합산하여서 존재하는 모든 비트코인에 대한 지불한 값을 추정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 두 수치들의 비율은 추정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이 분석가들은 이 비율이 마법의 숫자 10에 도달하게 되면 최고점에 도달했고 투자자들은 팔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2011년부터 지난 4개의 시장에서 변곡점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4개의 변곡점이 보이게 되죠. 네, 위 계산은 이제 비트코인 수명에 걸쳐 시장의 최고점과 일치하게 되는데 이는 코인이 과다 구매된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각 코인의 시장 가치가 실현 가치보다 10배 이상
큰 시점에 도달하면 시장은 극적으로 투기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역사적으로 트레이더들이 이익을 취함에 따라 매각으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네, 분석 결과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시장과 일치하게 되면 반대론자들은 다른 통계에도 유효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다른 고려 사항들은 가격이 향후에 상승해서 주기적인 패턴을 깨트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코인의 전체 시장 가치가 차트에서 달러와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 1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그 통계는 관련성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게다가 채굴을 통한 새로운 비트코인의 점증적인 생산도 한몫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장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치도 더욱 견고해져 비율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차트를 좀 더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MVRV 지표를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횡보 및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3% 상승을 하면서 1210만 원대, 이더리움은 0.2% 상승하면서 21만 2천 원대, 리플 XRP는 0.3% 하락을 하면서 301원대, 곧 있으면 200원대에 정말 진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70.1%로 아직까지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70% 너무나 강력하죠. 지금 40% 아래로 내려가야지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기대할 수 있게 됐을 텐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의 이런 그 개수를 조금 늘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자산을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미 SEC 측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해 아직 해결할 일이 남아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최근에 CNBC의 법 피나시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한 ETF에 대한 SEC의 견해에 대해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9일 피사니와의 인터뷰에서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ETF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의 우려가 상당한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클레이튼 위원장은 또 ETF에 대한 SEC의 문제 제기가 사소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 ETF가 일체의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에서 거래된다고 할 때 가격이 조작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네, 물론 이 분야에서 진척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ETF가 안전한 상품임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는 누군가가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클레이튼 위원장은 미국 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SEC에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에 말한 바가 있으면서 적절한 규제 하에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네,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이제 작업 중에 있으며 우리가 이에 대해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 개 남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보호 예수 문제로 이는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SEC가 월셔 피닉스가 승인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9월 20일까지 결정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 비트와이즈의 NYSE 아르카 상장 및 바네크의 상장권도 각각 10월 13일, 18일로 미뤄졌는데 SEC는 전에도 이 두 ETF 승인권을 연기한 바 있고 위에 언급한 길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ETF에 관한 많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SEC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대답이 무조건 나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서 나오는 가격 조작 문제는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 자체 면에서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저번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커스터디,
즉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라고 발언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었는데 현재 그의 말과 같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9월 6일 벡트의 커스터디 서비스죠. 웨어하우스부터 윙클보스 형제가 운영하는 제미니 거래소에 제미니 커스터디, 그리고 삼성전자도 준비 중이며 카카오의 커스터디 서비스 준비, 네이버도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현재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하고 완벽하게 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최근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는, 늦어도 2020년 상반기 안에는 승인이 나서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 ETF 뱅킹 업무 대행사로 뉴욕 멜론 은행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죠.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 ETF 운영사 및 뱅킹 업무 대행사로 뉴욕 멜론 은행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또한 마케팅 대행 업체로 포사이드 펀드 서비스를, 감사 업체로는 코앤앤코를 선정을 했는데,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는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 심사 결과를 오는 10월 1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죠. 네, 이 기사에서 나오는 뉴욕 멜론 은행이 최근 들어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벡트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벡트의 웨어하우스가 오픈을 했을 때 뉴욕 멜론 은행이 벡트 웨어하우스에게 지리적 분산 저장된 고객 자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프라이빗 키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대형 투자를 진행한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암호화폐 개발 프로젝트에는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유틸리티 결제 코인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뉴욕 멜론 은행이 참여를 했었죠. 네, 암호화폐 시장의 친화적인 은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과연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 ETF 뱅킹 업무 대행사로 뉴욕 멜론 은행을 선정했다는 것이 ETF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뱅크 CEO가 일본에서 리플의 인기가 있는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일본 최대 은행 중 하나인 비트뱅크 미하라 히로유키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리플의 일본 금융회사와의 상호 협력 및 관계가 리플의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일본은 조용히 지금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시장이 되고 있는 것은 팩트이죠. 특히 일본의 금융 거인이죠. SBI와 오랜 파트너십을 맺은 리플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암호화폐 시장이 되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 최신 보고서에서 비트뱅크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리플과 일본에서의 XRP의 광범위한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리플은 이제 SBI 홀딩스 오브 재팬을 포함한 많은 회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네, 물론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 암호화폐를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라고 여기는 이유가 이러한 관계를 통해 사용하기 쉽다는 인식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리플의 여러 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협업 전략이 지불업계에서 XRP 및 블록체인 제품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현재 잘 작동하고 있다며, 지금 2020년인가요? 네, 2020년 올림픽에서 리플 XRP를 일본의 공식 암호화폐로 만드는 이 청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리플과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일본 내에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리플 XRP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기타 외장이 있는 SBI 홀딩스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얼마 전에는 SBI 홀딩스가 자회사의 배당금으로 리플 XRP를 준다고 했었죠. 네, 그러면서 SBI 리플 기반 결제앱 머니탭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머니탭이 4개의 은행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조달받으면서 더욱더 확장해 가고 있는데요. 현재 60여 개의 일본 은행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60개의 은행이 일본 뱅킹 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리고 SB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코인원과 손을 잡아서 한국 블록체인 해외 송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렇게 일본에서의 리플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속되고 있죠.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국가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도 현재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고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지원을 하면서 암호화폐 산업만을 놓고 봤을 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뒤처지지 않고 하루빨리 명확한 규제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대화가 시작했다. 추석 이후 코인 거래소 합법화 초읽기. 네, 정말 기대가 되는 기사인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네, 추석 연휴 이후 코인 거래소 합법화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가상 자산 관련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 세금 이슈도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얻어 제도권으로 발돋움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팍스의 관계자는 그간 소통이 전혀 없다가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라면서 현장에서 은행 시스템상 거래자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정부 관계자가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날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특근법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신고제 등을 포함한 FATF 권고안을 따르겠다라며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국제 적합성 제고를 위해 국회 특근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코인 거래소들은 대부분의 관련 규제를 현재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간 코인 거래소가 스타트업으로도 금융사로도 분류되지 못한 채 이중 규제를 받아왔었죠. 네, 한비코 허원호 이사는 올 하반기는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돼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파악하는 시기가 될 것 같다며, 현재 정부 규제안에 맞춰 준비를 마치고 특근법이 조속히 개정돼서 제도권 안에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코빗 관계자도 제도권으로 인정받는 규제 기준을 통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언급을 했는데, 다만 특근법 세부 사항에 대해선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CPDAX 이제 관계자는 가상계좌 서비스의 경우 은행에서 자금 세탁 방지의 의무를 담당한다면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필수 요건으로 둘 필요가 있지만,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이 의무를 요구를 받는 것이라면 가상계좌가 필수 요건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범위뿐 아니라 법적 지위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플랫폼 데이비 표철민 대표는 특근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 이슈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라며 이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조금씩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빠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이제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창설이 되고 여당, 야당할 것 없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법률 발의를 하는 등 꾸준히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뭔가 효과적이다 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이제는 겉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현재 막혀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길을 뚫어주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프랑스에 의해 봉쇄될 유럽에서의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프랑스 재무장관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꿈에 대한 도발적인 성명서에서 프랑스는 유럽 땅에서 리브라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프랑스는 암호화폐가 유럽 땅에서 개발되거나 출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한 강경 입장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데, 프랑스 재무장관이죠. 네, 브루노 르마이어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의 개막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르마이어는 오늘 OECD 회의 동안 리브라를 겨냥했는데요. 그 아이디어는 세계 금융 시스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같은 조건에서 유럽 땅에서 리브라 개발을 허가할 수 없다 언급을 하면서 국가의 통화 주권이 위태롭다까지 언급을 했는데, 네, 이 발언은 정부 간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36개의 회원국의 회의인 OECD 회의 개막 중에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발언이 이처럼 높은 곳에서 나온 것은 프랑스가 이 같은 입장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진전시켰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네, 그것은 이제 리브라가 국가의 주권과 권위와 함께 피아트 통화 즉 법정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르마이어의 주장입니다. 네, 그는 불과 며칠 전인 9월 6일 중앙은행들이 자신들의 공공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러한 관점을 상세히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 그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단순하고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거래의 전체 보안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비록 프랑스가 이제 유럽에서의 리브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중재자는 아니지만 프랑스는 이 문제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네, 6월에는 프랑스는 G7 암호화폐 통화 특별조사단을 이끌겠다, 즉 태스크포스를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는 또한 리브라가 중앙은행의 규칙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단언을 했었는데요. 네, 프랑스가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를 전면 반대하는 기사였습니다. 리브라 죽이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까요? 네, 현재 프랑스는 리브라를 제외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올해 7월 말부터 암호화폐 기업을 위한 새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행을 했는데, 프랑스 소재 암호화폐 기업이 당국의 승인을 받고 자본 요건, 소비자 보호, 납세 등 여러 가지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 법률 총괄은 전 세계의 암호화폐 특수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조치라면서 관련 법률과 조세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거쳐 갈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페이스북에는 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현재 G7의 의장국이 프랑스여서 더욱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리브라의 백서에 주권 통화라는 이 단어 자체도 많은 정부의 반감을 사는데 일조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G7이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관련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아무래도 프랑스의 이러한 조치에는 G7의 의장국이라는 것과 미국이 리브라에 대한 의견을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기조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라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끊임없이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생각했던 시기에 정식적으로 출시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은행이 페트로 전용 암호화폐 지갑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엄격한 경제 제재에 의해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의 혼란이 계속되는 베네수엘라죠. 마두로 대통령의 암호화폐 시책의 첫 걸음으로써 베네수엘라 은행 고객 계좌 화면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의 개설 화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두로 대통령은 올해 6월 베네수엘라 젊은이 100만 명에게 나라의 석유 자원이 뒷받침된 자체 암호화폐 페트로가 동봉된 지갑을 배포한다고 선언한 바 있었는데, 9억 2,400만 볼리바르, 약 하나로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네, 이 은행 계좌 보유자는 개설한 암호화폐의 계좌에 들어가서 나라가 허가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페트로가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현 시점에서 페트로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풀다운 메뉴가 있는 점에서 향후 다른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베네수엘라 은행에서의 페트로 지갑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베네수엘라에서의 암호화폐 인프라의 정비가 한층 더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정부 주체가 자국 암호화폐를 발행해 보급하고 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서 향후에 나라의 동향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베네수엘라에서 페트로 전용 암호화폐 지갑을 제공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페트로의 경우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암호화폐죠. 현재 베네수엘라처럼 화폐 가치가 초인플레이션으로 높아진 국가 중에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한 국가는 베네수엘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자체 발행 암호화폐 페트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현재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브라질 등 화폐 개혁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선례가 되어 정부 발행의 암호화폐를 페트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현재 페트로 같은 경우 러시아와 무역 거래의 사용도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 최초 국가 발행 암호화폐인 만큼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정말 이 페트로를 이용해서 국가 경제가 다시 회복을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페트로 지갑하니까 이제 중국의 CBDC 지갑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생각이 나는데 많은 국가들에서 화폐 개혁이 그만큼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네, 그에 대한 대안이 암호화폐가 되길 바라봅니다. 네, 30주년 프랑스 도미노 피자 10만 유로분의 비트코인을 무료 배포한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진짜 사진인 것 같은데 비트코인 모양을 해무로 한 거겠죠. 네, 참 맛있어 보이네요. 네, 비트코인을 결제로 사용한 첫 번째 용도는 두 판의 피자와 교환이었습니다. 이때 10,000BTC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역사적인 판매를 축하하는 이벤트가 프랑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미국 대형 피자 체인점 도미나 피자의 프랑스 지점이 10만 유로 약 1억 3,14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혹은 현금을 고객에게 배포하는 캠페인을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네, 프랑스 도미노는 오픈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무료 배포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비트코인 이제 상품을 받으려면 고객은 피자를 사서 행운의 추첨을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또한 우승자에게 12월 16일 비트코인을 지갑에 송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갑의 관리와 이 보안 대책은 우승자의 몫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비트코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도미노의 소식이었습니다. 네,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이미 시행을 했는데 지난 6월 페이코인과 제휴를 하여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네, 현재 도미노 피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결제를 채택 중입니다. 네, 그만큼 일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짧으면 5년, 그리고 길면 10년 안에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시가총액 92의 GXC 운영사가 횡령 등 불법 혐의로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다수 유력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시가총액 기준 92인 GX코인이 운영사인 항저우 춘신데이터 혁신이 이제 횡령 및 이용자 정보 불법 거래 등 혐의로 황저우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조사 혐의에 블록체인 관련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투자자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GXC가 크게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의 약 11시간 후 아틀란티스 하드포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 블록 익스플로러가 이제 스트래커에 따르게 되면 현재 블록 높이는 800만 7,680, 540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블록 생성 시간은 12.19초라고 합니다. 약 11시간 이후 이더리움 클래식의 아틀란티스 하드포크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더리움 창립 멤버인 조셉 루빈이 리눅스 재단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연맹 하이퍼레저의 관리위원회 일원으로 합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조셉 루빈은 이더리움 창립 멤버이자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 컨센시스의 창업자로 이제 지난 7월에는 미국 뉴욕주 디지털 화폐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 멤버에도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스위스 금융 당국인 FINMA가 최근 스테이블 코인 토큰 공개 즉 ICO 관련 가이드라인 보충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해당 자료에 따르게 되면 FINMA는 스테이블 코인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경제적 기능, 토큰의 설계,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중립적이고 원칙에 입각한다라고 명시를 했었는데요. 네, 또한 FINMA 측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는 토큰을 뒷받침하는 자산과 보유자의 법적 권리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밝혔네요. 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소속 클럽 왓포드가 스포츠 베팅 서비스 스포츠벳과 파트너십을 체결 유니폼에 비트코인 심볼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클럽 굿즈 구입에 이제 비트코인 결제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이렇게 스포츠와 이제 비트코인 아니면 라이트코인 이렇게 알트코인들과 협업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39로 전날보다 이제 1포인트 상승한 39를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공포 단계인 거죠. 네, 전날 대비 이제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39면 절대로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 지수는 이제 0에 가까우면은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참 39, 네, 아쉬운 숫자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9월이 끝나갑니다. 9월이 벌써 이제 말인데요. 네, 말이 아니죠. 네, 반이 지났는데요. 3분기도 거의, 네, 끝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는 70, 네, 80까지, 적어도 한 70까지는 다시 오르고 4분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01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 기준 303.21원입니다. 2원 올랐는데요. 네, 이 소폭 상승이 정말 암호화폐의 대규모 상승으로 네, 이끄는 네, 이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